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윤소영입니다. 모차르트는 5살 무렵부터 신동으로 불리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장을 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이 사라지며 대중은 더 특별한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600개가 넘는 곡 중 모차르트의 명곡으로 꼽히는 곡들은 그의 인생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마다 탄생하게 됩니다. 알로이지아와의 첫사랑에 실패하고 시름에 빠져있던 모차르트는 파리로 떠납니다. 그러나 15년 전 자신을 반겨주던 사람들은 그를 잃은 지 오래. 천재음악가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파리 교향곡을 작곡하고 성공을 거두죠. 천재의 귀환을 선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차가운 여관방을 전전하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하던 어머니가 그만 병을 얻어 그의 곁을 영영 떠나고 맙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모차르트가 작곡한 이 곡은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독특한 악기 배합으로 만들어진 협주곡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다이나믹 변화는 1777년부터 79년까지 유럽 여행에서 경험한 마나임 악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독주 악기들과 오케스트라의 어울림, 세밀한 화성과 극적인 효과를 드높이는 대조로 이루어진 튼튼한 구성은 한층 멋있는 음악으로 이끌고 가죠. 꼴로레도 대주교로부터 벗어나 빈에서 프리랜서 음악가로서의 삶을 선택한 모차르트는 콘스탄체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1782년 7월 12일 부르크 극장에서 상연된 후궁으로부터의 도주는 큰 호응을 얻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는 빈의 슈테판 성당에서 콘스탄체와 결혼식을 올리고 이듬해 첫 아들 라이문트 레오폴트를 품에 안죠. 그러나 기쁨도 잠시. 라이문트 레오폴트는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모차르트에게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비통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들의 죽음 후 고통을 잊기 위해 모차르트는 100권이 넘는 대본을 읽으며 새로운 오페라 작곡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가로의 결혼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피가로의 결혼은 그리스 신화와 고대의 역사를 다룬 이전의 작품들과 달리 당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다뤘습니다. 게다가 인간미까지 넘치는 그의 작품은 대중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했죠. 모차르트는 피가로의 결혼 상연을 앞두고 빈을 찾은 아버지 레오폴트를 위해서 이 곡을 연주합니다. 1785년에 작곡된 K466번은 이전의 피아노 협주곡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어요. 모차르트는 이 곡에서 과감히 단조를 사용합니다. 그 당시 피아노 협주곡이 귀족들의 여흥을 위해 쓰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모차르트 특유의 눈물을 머금은 미소, 희비가 교차하는 이 곡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중 단연 백미라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피가로의 결혼이 성공으로 막을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레오폴트가 세상을 떠나죠. 든든한 후원자이자 음악적 동반자였던 아버지의 죽음 이후 모차르트는 더욱 음악에 몰두합니다. 자그마치 2065명을 유혹한 세비야의 바람둥이 돈조반니의 이야기를 풍자와 해악으로 그린 이 작품은 다폰테 3부작 중 하나입니다. 로렌조 다폰테는 베니스 출신으로 본래 유대교 신자였지만 카톨릭으로 개종한 후 신부가 됩니다. 하지만 신부로서 금욕적인 삶을 살기에는 술과 여자 그리고 도박을 좋아해 사제단으로부터 추방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빈에서 만난 이가 바로 모차르트. 천재와 악동은 손을 잡고 세 편의 오페라를 완성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가로의 결혼, 돈조반니 그리고 여자는 다 그래입니다. 하지만 3대 걸작 오페라의 대본을 담당한 로렌조 다폰테는 제 버릇 나 못 준다는 속담처럼 여자 문제로 오스트리아에서 도망쳐 모차르트와 인연은 영영 끊어지게 되죠. 매진 임박을 앞두고 표를 구하지 못할까 사람들의 애를 태우는 것은 바로 오페라 마술피리였죠. 마술피리는 이탈리아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서민을 위해 독일어로 만들어진 징슈피리였습니다.
초연 극장에서만 100회가 넘게 공연되었으며 모차르트의 오페라 중 가장 훌륭한 흥행 성적을 올렸는데요. 마술피리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 마술피리는 오늘날의 TV 드라마와 많이 닮았다. 매력 넘치고 품위 있는 주인공 커플 옆에 양육 역할을 하는 조연이 익살스러운 상황을 만들어주죠. 거기에 여주인공 파미나의 기센 엄마는 성주 자라스트로와의 대결을 벌입니다. 두 번째 흥행 요소는 바로 종합 선물 세트. 소박한 가곡, 익살스러운 민요, 거기에 진지한 종교 음악과 화려한 이탈리아 오페라 스타일이 골고루 섞여 종횡무진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모차르트가 한창 오페라 마술피리 작곡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찾아오죠.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차르트에게 그 말을 던져주면서 레퀴엠 작곡을 부탁합니다. 모차르트는 레퀴엠을 완성하지 못하고 1791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실 모차르트에게 레퀴엠을 의뢰한 것은 빈 남서쪽 슈트파흐의 영주였던 프란츠 본 발츠크 백작이었습니다. 아마추어 음악가였던 백작은 작곡가들에게 곡을 의뢰하고 자기 작품으로 발표하곤 했죠. 20살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를 위한 레퀴엠을 익명의 대리인을 통해 의뢰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차르트가 생전에 레퀴엠을 완성해 백작에게 전했더라면 살리에르는 살인자란 누명을 쓰진 않았겠죠? 모차르트 주변에는 늘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너무 쉽게 만드는 듯하게 보였기 때문이죠. 음악가들의 악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베토벤의 악보입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지 쓰고 지우고를 반복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소 신경질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슈베르트 악보입니다. 악보 구석구석에 빼곡히 글씨가 보이네요. 자, 멘델스존 역시 고민한 흔적이 보이죠? 하지만 베토벤처럼 짜증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쇼팽은 뭔가 잔뜩 수정을 했는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모르게 펜으로 촘촘하게 은폐를 했죠. 무척 꼼꼼해 보이네요? 그렇다면 모차르트는 어땠을까요? 정갈하고 실수가 거의 보이지 않네요. 꾹꾹 눌러 쓴 음표들이 그의 자신감과 확신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모차르트는 그 누구도 나만큼 작곡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작곡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거듭 연구해보지 않았던 음악가의 거장은 없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모차르트의 작품은 K라는 기호와 함께 번호가 붙어 있죠. K는 오스트리아의 식물학자이자 음악사학자인 루드비히 폰 쾌헬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숫자는 모차르트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정리한 번호입니다. 모차르트 사후 그의 자필 악보들은 유럽 곳곳에 흩어져 버렸고 아예 소실된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작곡 연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불가능했었죠. 1862년 쾌헬은 당시 알려진 모차르트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정렬하여 처음으로 출판을 합니다. 작품 번호는 626번까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모차르트가 미완성으로 남긴 레퀴엠이 바로 K 번호 626번입니다. (35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짧은 여행을 마치고 떠난 그는 아직도 우리 삶 속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차르트의 삶 속으로 떠났던 음악여행, 지상으로 내려온 별 모차르트,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윤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